안녕하십니까. 코트라 무역투자연구센터장 김지엽입니다. 매년 코트라가 발간한 베스트셀러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2023년판을 중심으로 내년도 세계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올해 8월 달에 페루에서 귀임을 해가지고요. 중남미 쪽에 대해서는 많이 해본 적들이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 트렌드 관련해가지고 해보긴 또 처음이라서 좋은 발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코트라에서 발간했던 세계 트렌드 관련해가지고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에 처음 선보인 후에 지금 11번째 또 발간을 하게 되었고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 보여주시고 또 특히 저희 무역관에서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맡게 돼가지고 또 상당히 어깨가 무거운데요. 전 세계 제가 쓴 게 아니고 저희 팀이 쓴 게 아니고 전 세계 83개국의 128개 무역관에서 발굴한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좀 더 성실하게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가 3개 주제, 9개 키워드, 36개 사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로 큰 주제를 어떻게 이제 나눠 볼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테고리를 좀 나눠보아서 분류를 해봤는데요. 일단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것들이 코로나 시대 관련해가지고 전환입니다. 디지털로 지금 사회가 많이 전환되고 있어서 특히 메타버스, 그다음에 NFT 토큰, 그다음에 로보틱스 이런 부분들 그동안 우리가 대면으로 해결을 했던 일들이 비대면이 보편화되면서 많이 떠오르고 있는 가상 세계랄지 그다음에 사람이 모자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로봇가 대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한 트렌드로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랄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술 발전들, 그다음에 탄소 중립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익숙했던 에너지나 먹는 것들, 그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양상이 있어서 대체라는 주제로 한번 찾아봤고요. 세 번째는 함께하는 삶을 위한 스마트한 변화라는 주제가 되는데요. 그냥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어떤 기술 발전들이 있는 것들, 그다음에 반려동물과의 기술 개발, 그다음에 지구 환경에 관련돼 가지고 재활용이랄지 업사이클링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간뿐만 아니고 주변과 어떻게 동행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전환과 대체의 시대에 필요한 인간과 기술의 행복한 동행이란 주제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전환인데요. 디지털 전환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단어는 메타버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또 물론 가상세계라는 데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발전들이 있어 왔는데요. 코로나19는 이제 그러한 가상현실에 대한 그것들을 더욱더 급가속시킨 부분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쇼핑 관련해가지고 많이 이제 가상세계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오사카 무역관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베네릭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에서 소라노 우에, 이게 하늘 위라는 이제 뜻인데 가상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비대면 쇼핑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은 소비자들은 아바타를 자기랑 비슷한 아바타를 설정한 다음에 쇼핑몰 내부를 구경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 매장에서 상품을 클릭하면은 판매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되면서 제품 구입도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기술들이 좋아져서 4K 고화질로 촬영한 매장 이미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와 유사한 생생한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메타커머스가 기존의 쇼핑 방식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스트레이트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이런 메타버스 시장이 2021년에 460억 달러에서 2025년이 되면은 2,800억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백화점, 패션, 캐릭터, 편의점 다양한 업종으로도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미국 워싱턴 무역관이 조사한 AR 의류 피팅 서비스입니다. 우선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Show me skirt. Show me blue. Yeah. 살짝 몸매 보정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현지 일부 백화점은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버추얼 미러라고 불리는 거울 형태의 AR 피팅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탈의실에 들어가지 않고도 거울을 보면서 색상, 사이즈, 가격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쇼핑업계의 버추얼 미러 활용이 늘어나면서 점차 고도화된 AR 기술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람 움직임에 맞춰서 더욱 자연스러운 착용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좀 재밌는 제품인데요. 게임 업계에서도 사용자들에게 시각 외에도 가상 촉각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무역관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폴란드의 햅톨로지라는 업체에서 햅링이라는 반지형 촉각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 햅틱이라는 기술 아시잖아요. 핸드폰 누르면은 반응이 오는 거, 그 햅인데요. 그래서 햅링 해가지고 기존까지는 가상현실 체험이 주로 안경을 이용한 쪽에 많이 의존했었지만은 최근에 메타버스가 또 하나의 세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이런 촉각 경험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제품들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햅링은 이 촉각 부피도 작아서 게임 중에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고 휴대도 용이한 데다가 이게 촉각 라이브러리 보여주는 어떤 효과 같은 것들이 약 60여 개의 효과를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다양한 촉각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촉각을 추가한 이후 사용자의 약 80%가 VR 게임에 더 재미있게 몰입했다고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촉각 장치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지뿐만 아니고 조끼, 장갑 이런 형태로도 계속 다양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디지털 전환의 키워드는 대체 불가 토큰 NFT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고 투자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시거나 또 손해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같이 이제 디지털 아트에 대한 어떤 소유권으로부터 시작된 NFT가 음식점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스키, 수제 맥주 등과의 결합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활용 양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이제 해외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 싶겠지만 일단 명동 떡볶이가 우리나라에서는 출시를 안 했는데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제 명동 떡볶이 지점 말레이시아 지점에서 이런 포키라는
NFT 캐릭터를 출시해가지고 현지에서 지금 이제 시범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캐릭터 이름이 포키인데요. 떡볶이에서 이제 앞에 빼고 포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뭐 각자 다른 외모와 개성을 가진 970개 캐릭터를 콜렉션으로 구성해가지고 거래소 오픈시에서 개당 0.08 이더리움, 그러니까 1 이더리움이 한 160만 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0.08이면은 한 캐릭터당 한 100불 정도 1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키를 소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명동 떡볶이 무료 식사, 동반 고객 할인 등의 프로모션 등을 진행 중이고, 또 특히 소지자 전용 프리미엄 메뉴도 선보여가지고 그 포키의 소장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시험적인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오사카 무역관에서 그 보고해준 그 위스키를 투자 수단으로 선보인 일본의 사례입니다.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술이 요즘 산토리에서 나온 야마자키라는 위스키인데 뭐 12년산이 없어서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스키 원주 숙성에 3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최근에 또 원주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미리 이제 선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NFT 형식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 그 위스키 워크통 해가지고요. 거기다 투자를 해서 분산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무형의 자산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선호권을 분할해서 거래할 수도 있고 소량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다음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런 희소성과 유일성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서 NFT가 위스키와 결합이 되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로봇인데요. 로봇이 가져온 일상 속 변화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선진국가에서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쓰이고요. 개도국 같은 경우에서는 노동 품질이 낮은데 이것들을 로봇이 커버를 해주는 그런 효과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호주에서 보고한 사례는 라이프 로보틱스사의 과일 수확 로봇 EV입니다. 호주는 아시다시피 시간당 최저임금이 21.38 호주 달러, 약 19,700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의 2배 수준인데 이만큼 인건비가 비싼 나라인데요. 코로나 확산되면서 워킹홀리데이로 들어오는 외국인 그 저임금 노동자들이 사라진 상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에서 그 외국인 단기 근로자 유입에 대한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바로 이 이브입니다. 그래서 이브는 과일 수확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 과수원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는데요. 카메라하고 센서를 활용해 가지고 질 좋은 과일을 정확히 판단해서 안정적으로 수확하기 때문에, 특히 초보 근로자의 경우는 경험이 부족해서 안 익은 것들을 따기도 하고 뭐 잘못 따가지고 망가뜨리기도 하는데요. 이분은 수확 실력이 오히려 좋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양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다음 케이스는 미국 뉴욕에서 보고해준 그 식당에서 활용되는 조리 로봇입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활동이 선호되고 고물가 구인난이 심각해지면서 식당에서도 로봇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요. 왼쪽은 피크닉사에서 개발한 피자 조리 로봇 피자 스테이션입니다. 로봇 한 명이 조작 인원 한 명이 조작해서 시간당 최대 100판을 조리할 수 있다고 하고요. 모듈식 구성을 활용해서 메뉴별 조리가 가능하고 사람에 비해서 정확한 계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불필요한 식재료 낭비가 줄었다고 합니다. 오른쪽은 조리 튀김 로봇인데요. 미소 로보티스가 개발한 조리 로봇 플리피입니다. 플리피는 시간당 60개의 튀김용 바스켓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식재료를 식별해서 그에 맞는 조리법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월 사용료가 $3,000 수준, 싸지는 않은데 이 회사의 제이콥 브루어 최고 전략 책임자에 따르면은 사람과 로봇이 함께
업무하는 이른바 로보틱스, 코보틱스 시대가 도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그 요식업계에서는 주문 처리, 조리, 배달 이런 모든 과정에 로봇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만간 생활의 달인에 로봇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과일 수확이나 조리를 통한 생산성 목적 외에도 고객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도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한 백신 센터에서 활약하고 있는 페퍼라는 이름의 로봇인데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의료기관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했는데 페퍼가 백신 접종을 위해서 의료기관 방문한 사람들에게 백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인력 문제 해소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아랍어, 베트남어, 이탈리아까지 다 세팅을 하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백신 접종 전에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역할도 하고 또 그 의료 종사자하고 접종자하고 서로 이제 소통을 대신 중간에 들어가면서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는데도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 이제 그 대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익숙했던 에너지, 그다음에 음식, 그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새로운 형태로 대체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화석 연료 산업이나 농축 산업에서 소외되었던 나라들이 이제 이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해가지고 많이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벨기에 무역관에서 브뤼셀 무역관에서 보고한 미생물을 활용해서 녹색 수소를 생산하는 H2윈사를 소개했습니다. 좀 어렵더라고요. 이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레이 수소는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분해해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건데 탄소 배출이 많고 이 탄소를 다시 회수하면은 것들을 블루수소라고 그러고 아예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면 그린 수소다. 어려운 그건 또 책을 더 봐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하여튼 지금 현재 그린 수소는 전체 수소 생산량의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H2윈에서는 해조류의 유전자 서열로부터 엔자임 코드를 생성하고 여기에다 광합성 원리를 활용해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이제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지만 그 전보다는 수소를 좀 더 깨끗하게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 지금 요구받는 이 시점에서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현재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고요. 2025년 이후 출시될 예정인데 화학과 운송 분야, 특히 우리 수소 전기차 많이 얘기 나오는데요. 주로 활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호주 멜버른 무역관에서 소개해준 뉴시드사의 바이오 연료 생산 부분입니다. 호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탄 수출국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석탄이 전체 전력 생산의 60%를 화력에 의존하는데 최근에 바이오 에너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까리나따라는 겨자과 식물인데요. 색깔이 낫다 그래가지고 까리나따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저탄소 바이오 연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공 연료로 이용을 할 경우에 기존의 등유를 많이 활용한 제트유와 비교해서 탄소 배출량을 최대 68%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뉴시드사는 이제 석유회사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BP사하고 또 까리나타유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2025년까지 이런 바이오 에너지 비중을 많이 늘릴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또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에서도 카리나타유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도움이 되는 재생연료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엊그제 또 봤던 뉴스인데요. 영국에서는 또 폐식용유를 가지고 비행기 항공유로 쓰는 실험도 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쓰는 기름이 또 얼마나 좀 좋아야 되는지 또 검색을 해봤는데 굳이 기존의
등유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비행기에서 쓰는 기름은 얼지 않게 하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기름 성분보다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또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푸드입니다. 그래서 먹거리 같은 경우에도 그 대체 식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뭐 우리 뭐 특히 뭐 유전자 조작 식품 뭐 아니면 곤충 단백질 약간 아직까지는 좀 멀어 보이는 부분들인데요. 뭐 이런 식량 안보 특히 그 전쟁으로 인해서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부터의 식량이 좀 공급이 좀 어려워지면서 대체 식품에 대한 그 연구도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맛과 식감 이런 것들은 기존 식품과 거의 유사해지고 있어서 대체 식품을 또 찾을 수 있게 하는 유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홍콩무역관이 조사한 세포 배양 불해입니다. 무역관에서 보고하기로는 그 생선 불해가 그 중국의 요리 4대 진미의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열심히 또 뒤져봤어요. 또 4대 진미가 뭐냐 그랬더니 3대 진미까지는 거의 다 일치합니다. 샥스핀, 해삼, 전복. 이제 그 다음에 4대 진미에는 뭐 곰발바닥이라는 것도 있고 노루궁뎅이 버섯, 뭐 모기버섯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우리 홍콩무역관에서는 불해 생선 불해를 또 집어넣어 주셨고요. 그래서 꼭 4대 진미라고는 뭐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귀한 식재료다. 근데 이거를 얻으려면은 뭐 예전에 영상 많이 보셨겠지만 샥스핀 먹으려고 중국 어선들이 그 상어 이렇게 지느러미만 자른 다음에 그냥 그 지느러미만 가져가고 상어는 그냥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불해 역시도 불해만 떼내고 나머지 생선은 그냥 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동물복지나 환경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의 푸드테크 기업 어반트미트사에서 2018년부터 세포 배양 기술에 연구 집중해 왔고 그 결과 세계 최초로 세포 배양 생선 불해를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어류 사살 없이도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세포만 분리한 뒤 배양기에서 배양하는 방식. 그래서 기존 불해와 비슷한 맛을 내면서도 오히려 영양소가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좋은 그 줄기세포를 가져다가 배양을 하면 더 좋아지는 듯합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이제 그 아까 곤충 단백질 말씀도 드렸는데요. 사람이 직접 먹기는 힘들겠지만 동물을 위한 대체 식품으로도 개발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멜버른 무역관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해초로 만든 가축 사료 첨가제입니다. 그래서 소나 양 같은 반추동물은 아시겠지만 이 그 방구 트림으로 인해서 그 상당히 많은 양의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축산업이 에너지 제조업에 의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일 많은 산업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가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사료 첨가제를 개발했는데요. 이 첨가제를 소에게 먹일 경우 메탄가스 배출량이 약 8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뭐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반려동물용 곤충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UN 식량농업기구에서는 곤충 영양가가 닭, 소, 돼지고기 등 다른 육류 공급원들과 비슷할 정도다라고 했고요. 여기에 착안해서 호주의 한 수의사가 대체 펫 사료 개발 및 판매 기업인 애니파를 설립해서요. 검은 병정파리 유충을 활용해서 그 단백질 보충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일반 소고기보다도 뭐 에너지 효율이랄지 그다음에 물 사용량이 훨씬 적어서 환경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그냥 일반 소고기 사료보다 알레르기 유발도 훨씬 적다고 합니다. 다음에 요거는 좀 그 저희가 이제 그 블로그로 판매드렸던 창업 트렌드 책자에도 소개가 돼 있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실내 수직 농장, 그러니까 그 멀리가 아니고 도시에 바로 옆에서 수직 농장을 지어가지고 그 농작물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기업 케이스인데요. 독일 함부르크에서 조사한 인팜사입니다. 인팜의 창업자는 도시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고자 기업을 설립했다고 밝혔고요. 살충제나
그다음에 그 지방에서 그 수도까지 오는 장거리 운송 필요 없이 도심지 내에서 친환경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실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기술까지도 또 요즘 활용을 해가지고 재배 환경을 직접 가지 않고 원거리에서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통 농업 대비 물도 훨씬 덜 들어가고 운송비도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환경 친화적인 재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팜은 전 세계 11개국 20개 이상의 소매업자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해가지고 1,400개 이상의 식당과 마트에 실내 농장을 구축하고 곧바로 신선한 채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 창업 트렌드 책자에서는 영국의 존스 푸드 컴퍼니라는 데서 이와 유사한 스마트팜을 또 운영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그 대체에 있어서 세 번째 키워드는 기술입니다. 기술에서 우선 건설 분야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쪽 분야하고 두 개 살펴보겠는데요. 기술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 시카고 무역관에서 조사한 아이콘사의 건설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라바크리트라는 시멘트 혼합물을 층층이 짜내 가지고 집에 골격을 구축하는데요. 요게 이제 그 시멘트 혼합물은 라바크리트, 용암 콘크리트에서 이제 라바크리트로 이름을 바꾼 거고요. 그 프린트 이름은 벌칸이라고 해서 화산이라는 뜻이더라고요. 화산에서 용암을 퍼부어 가지고 집을 지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반 건물보다 20-30%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짧은 기간에 적은 인력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택 공급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케이스가. 그래서 미국과 멕시코에 24개 이상의 3D 프린팅 주택이 건설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단순한 주택, 조그만 주택을 넘어서 군대 막살할지 아니면 우주 분야 이런 데서도 좀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미국 국방부하고 그다음에 3D 프린팅 군대 막사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나사하고는 달, 화성 등 우주에서의 건축 시스템 개발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례는 그 호주 시드니 무역관이 소개한 트리티움이라는 기업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업체는 추운 지방에 적합한 전기차 충전기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끈 업체인데요. 380V 배터리에 50kW 이상의 높은 전력을 급속으로 충전해 줄 수 있는 DC 타입의 충전기인데요. 이게 더운 지방은 좀 쉬울 수 있는데 추운 지방에서는 이게 냉각 시스템도 좀 특별해야 되고 그다음에 냉각을 잘 하려면은 크기도 좀 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순행식 시스템을 지닌 소형 급속 충전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전기가 유명해진 건 알래스카 지방에서 그쪽에 필요한 전기차 충전 기술에 대한 공모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선정이 됐고요. 그러다 그 이후 이제 쉘, 그다음에 BP, 지멘스 이런 글로벌 기업들하고도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추후 계속 또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동행 쪽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자연에서 그리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함께하는 삶을 위한 스마트한 변화 쪽인데요. 동행에서 첫 번째 키워드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더 이상 차가운 이성의 영역이 머무르지 않고 감성의 영역에서 인간을 위해 활용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리라라고 이제 보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고령화, 인구 감소, 핵가족화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심한 선진국에서 특히 많은 수요가 있는데요. 점차 개도국으로도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는 대만의 다신 바이오 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한 성인용 스마트 기저귀입니다. 사진이 아마 책자에 있으니까 보시면 좀 나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기저귀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런 환자용 침상
거기에 연결돼 가지고 용변을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용 기저귀가 그러면은 얼마나 팔리느냐 보니까 한국은 아직 500억 원 정도 시장밖에 안 되는데요. 미국은 1조 5천억, 일본 1조 뭐 이렇게 성인용 기저귀 시장이 엄청나게 큰 상황에서 이제 이것에 대한 또 뭐 쓰레기 문제랄지 이런 것들도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미국하고 일본에서는. 그래서 조만간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어떤 사례를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신 바이오 테크놀로지에서는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같은 뭐 고령자의 이런 이동 보조 기구는 많았는데 배설 관련 에러를 해결하는 기술은 발달이 더딘 것에 착안해 가지고 전자동 비대와 비슷한 원리를 가진 스마트 기저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음압으로 배설물을 흡입해 가지고 오물통으로 배출해 주고 그다음에 뭐 노즐로 해서 물을 분사해서 세정을 돕고 온풍기로 제거해 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대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해주는데요. 또 여러 가지 사용자 움직임 감지를 위해서 센서도 또 내장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터치 스크린으로 수온과 세정, 건조 등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상당히 고급화된 제품이고 특히 또 이게 병원용에서 쓰이다 보니까 원격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관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간병 제품에 대한 딱 이런 스마트 기저귀뿐만 아니고 스마트 간병 제품의 수요는 앞으로 분명히 커질 거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고야 무역관에서 보고해준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앱입니다. 일본의 신호 주식회사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앱 신고를 개발했습니다. 신고가 신호의 일본어식 발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시면 믿고 가라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장애인의 경우에 신호음에 의존해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데 그래도 사고 위험이 좀 높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또 인근 거주민들은 또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시각 장애인의 안전 보행을 도우면서 신호등 주변 주민의 불만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앱 신고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됐는데요. 시각장애인이 교차로에 접근하면은 앱은 블루투스를 통해서 신호 정보를 송신받고 시각장애인에게 이를 진동이나 음성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현재 일본 6개 이상의 현에서 총 140개소가 설치되었고 이외 지역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례는 이제 파리무역관에서 조사한 사이버 폭력 필터링 시스템입니다. 지난 21년 12월 온라인 커뮤니티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프랑스의 한 유튜버가 있는데 그 변호사가 사이버 폭력은 현대판 살인이다. 그래서 말 몇 마디의 잘못된 정보, 집요한 공격만으로도 누군가를 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사이버 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요즘 프랑스의 스타트업 보디가드사에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상의 혐오나 증오 표현을 실시간으로 필터링해주고 삭제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알고리즘을 활용해가지고 온라인 사이트 내 댓글을 15에서 20초마다 점검하고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멘션을 분석해가지고 혐오 또는 증오 표현을 완화된 표현으로 바꾸거나 삭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 프로그램의 사용자는 필터링하고자 하는 주제와 제재 수위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그래도 우리나라 포털에서도 이미 도입해가지고 비슷하게 금치거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분노적 표현까지도 또 확장을 한다는 게 적용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한번 하여튼 프랑스에서는 이미 이제 시도가 되고 있는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자연입니다. 그래서 업사이클링,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방탄소년단 RM의 착용으로 화제가 된 컨티뉴라는 브랜드고요.
오른쪽은 MZ 세대의 인기를 끌고 있는 프라이탁이라는 그 브랜드입니다. 이 두 브랜드의 공통점은 바로 업사이클링입니다. 쓰레기나 폐기물과 같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을 자원으로 해서 새로운 목적의 제품을 창조한다는 뜻인데요. 기존의 그 제품의 그 본질적인 형태나 재사용 목적이 유지된 리사이클링하고는 많이 구분이 되는 제품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사례들을 보시면은 나이키에서 나이키 그라인드라는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되게 신발 한 컬레를 제조할 때 약 7,600리터의 물이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제조된 전 세계 신발 5켤레 중에서 한 컬레는 사용되지도 않고 폐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나이키 그라인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래된 운동화와 그다음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수집해 가지고 이 재료를 잘게 갈아서 신발이 아니라 스포츠 트랙이나 인조잔디, 바닥재, 휴대폰 케이스 이런 기존의 용도와는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제작을 하는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의 로티스라는 업체 역시 업사이클링을 활용한 신발과 클러치를 선보였습니다. 주로 이제 플라스틱 생수병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했는데요. 플라스틱 제품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100% 기계 세탁이 가능해서 제품의 수명도 매우 길다고 합니다. 형태가 신발 형태가 제한적이지 않을까 플라스틱으로 만들면은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앞이 뾰족한 스틸레토 스타일부터 라운드, 스퀘어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사이클 제품 역시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단순히 디자인, 가격만 따지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성까지도 따지기 때문에 이쪽의 수요 역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동행에서의 키워드 세 번째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의 친구, 그다음에 반려인들의 친구에 관련된 세계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 90년대 아이들이 주로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인데요. 그때 다마고치도 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가장 디지털화된 스마트 토이였었는데 그럼 현재 요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스마트 토이는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UAE 두바이 무역관에서 보고한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은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최근에 IT 기술에 친숙한 MZ 세대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들의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IT 기기를 먼저 접하게 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데요. 따라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거부감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고 관심은 늘어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그 수요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기술이 들어간 스마트 토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스마트 토이 인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가족 이외에 상호작용할 기회가 부족했던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것입니다. 그중에 인기를 끌었던 것이 미국 교구 브랜드 오스모사의 지니어스 스타트 키트인데요. 아이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 타일과 퍼즐을 내려놓으면 태블릿 PC 화면 속에 같은 모양이 나타나서 놀이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AI 사물인식 기술로 구현된 증강현실을 활용해서 아이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상호작용을 높여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자폐아동을 위해서 고안된 로봇인데요. 이것도 잠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보셨던 아동들은
일반적인 아동들이 아니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자폐 아동들입니다. 그래서 두바이 무역관이 조사한 럭스 AI사의 스마트 토이 큐티 로봇인데요. 이런 자폐 아동들의 아이의 반응에 관계없이 일관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서 이런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자폐 아동의 긴장 완화와 흥미 유발에 매우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심리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한 기능도 추가적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재밌는 것들이 또 이제 반려견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전 세계적인 공통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견과의 동행을 위한 기술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반려견용 스마트워치 피트바크인데요. 예전에 우리 교민 기술자분 핏빛하고 되게 상당히 유사한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핏바크의 반려견용 스마트워치인데요. 반려견의 건강 상태, 행동 모니터링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 스마트워치를 저도 못 잡았는데 반려견에게 착용을 시키시면은 반려견의 활동량과 수면 상태 등 건강 관련 데이터를 앱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 하고요. 반려견의 품종, 연령, 체중 등에 따라서 활동량을 권장하기도 하고 수집된 건강지수는 수의사와의 상담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00종 이상의 반려견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다고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반려동물의 심리 상태를 모니터링해주는 기기인 이누파시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심장 박동수로 심리 상태를 측정하고 5가지 LED 빛으로 이를 표시해주는, 그래서 개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뇌 발달이나 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서 저희가 무역관 통해서 수집한 전 세계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해서 구성을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트렌드 책의 서문에 나온 구절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고 예측이 쉽지 않았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서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실제로 저희가 그전 11년 동안 이제 비즈니스 트렌드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비즈니스 사례로 연결된 케이스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도 한번 모아서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오늘 발표해 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으시는데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책 더 보시면은 책 안에 또 세부적인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고 주변의 분들에게 또 책 소개 또 부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